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전국연합 시험은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전국연합 동아시아사 과목을 선택해서 푸는 학생이 있었다면 꽤나 당황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진도 나간 부분은 얼마 되지 않은데 이 전국연합 시험 범위는 전범위가 나와 있죠. 아마 첫 장 정도 풀고 두 번째 쪽부터는 아마 포기한 학생들이 많았을 겁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전부 다 학습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범위가 나와도 어느 정도 풀 수 있다고 하지만 동아시아사 과목 자체가 그리 지난해 세계사 과목을 공부한 이 이력이 있긴 있지만 아마 공부를 하지 않으면 손도 못 댈 이 시험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공부를 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 도저히 좀 풀 수 없는 문제, 어려운 문제도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문제도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다음 모의고사부터는 이제 진도에 맞춰서 아마 출제가 될 것 같고, 또 저도 열심히 이 진도를 빼도록 할 거고, 또 그리고 풀다가 보면 물론 이제 난이도 자체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어렵긴 하지만 난이도가 쉬운 만큼 난이도가 쉬운 만큼 이 등급을 따기가 어렵고, 이 동아시아사 과목처럼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은 그만큼 등급을 따내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사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한 지도 이제 꽤 되긴 했는데, 저도 수업을 촬영하고 난 다음에 제 수업 동영상을 한번 봐요. 많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좀 많이 가장 어색한 부분 중에 좀 보기 좀 그런 부분 중에 좀 뭐랄까, 하여튼 좀 보기에 좀 영상 속에 내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선생님의 시선 처리예요. 시선 처리. 이 선생님도 이 렌즈를 꾸준히 쳐다보고, 여러분들 얼굴이라 생각하고 꾸준히 쳐다보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눈동자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자꾸 갈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변명 좀 해보자면, 이게 이 기기 결합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영상이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제 오른쪽에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통해 가지고 제 영상이 잘 녹화가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 수시로 이렇게 쳐다보고 확인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모습들은 저도 한 EBS 강사나 노량진 이런 강사들과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그분들은 시선이 딱 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의 모습 보니까 시선이 불안정하니까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약간 좀 안정감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또 화면이 언제 끊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습 과정이 없어요. 오늘은 필기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복습 과정이 없고, 그리고 이번 강의는 중국사 중심으로 수업을 할 거고, 한국사, 일본사, 베트남사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지난 시간에 간략히 어떤 왕조가 있었는지 한번 공부해 보면, 선생님이 이제 오른쪽에 써놨죠. 제 기준에서. 여러분들 기준에서 왼쪽에. 하상주의 중국의 고대 왕조를 건너서 진한의 통일 왕조로 이어지고, 그리고 위진남북조의 다시 혼란기를 거쳐서 수당의 통일 왕조로 이어지죠. 그리고 5대 10국이라는 다시 혼란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중국 역사를 보면 약간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춘추전국 시대의 혼란기를 진시황이 통일을 하죠. 하지만 그 왕조가 오래 가나요? 오래 가지 못하죠. 단명하고 그 이후에 탄생한 한 왕조는 거의 500년가량 유지가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패턴이 반복되죠. 이 후한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위진남북조의 혼란기가 있었는데, 이 혼란기를 극복한 왕조가 수 왕조이고, 수도 오래 가지 못하죠. 그리고 당이 오랜 왕조를 지속하게 되죠. 그리고 또다시 혼란기가 와요. 혼란기가 바로 5대 10국이라는 이 혼란기예요. 나름 좀 짧아요. 60년밖에 안 되는데, 이 5대 10국은 총 15개의 국가가 중국 전역을 장악한 시대예요. 먼저 5대라는 이 명은 어디서 나왔냐면, 중국의 큰 강이 황하강과 창장강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이 황하강 중심이 메인 문명권이에요. 이 황하강 중심으로 양당, 진, 한, 주라고 하는 왕조가 차례차례
멸망하고 생기고 멸망하고 생기고를 반복하게 돼요. 양당진한주. 나라 이름이 전부 다 하나죠. 한 글자죠. 중국의 정통 왕조는 전부 다 왕조명이 한 글자예요. 근데 이 교과서 속에 보면 이 양당진한주라고 선생님이 양당진한주라고 소개했지만 교과서 속에는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라고 나와 있어요. 전부 다 앞에 후자가 붙죠. 이렇게 후자가 붙은 이유는 뭐냐면 양당진한주라는 왕조명, 왕조 이름이 과거에도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도 있어서 그래서 역사가들이 전에 있었던 국가명과 후에 있었던 국가명을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있던 국가명에는 앞전자를 붙이고 뒤에 있던 국가명에는 후자를 붙이는 거예요. 뒤후자를. 마치 단군한검의 조선과 우리 이성계의 조선을 구별하기 위해서 단군한검의 조선에는 옛고자를 붙였듯이 그런 식으로 중국 나라 이름은 전부 다 한 글자인데 앞에 무엇이 붙었다 라고 하면 전과 후 혹은 남과 북 혹은 동서 이렇게 방위나 전과 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하강 중심으로 5개의 왕조를 5대라고 해요. 5대. 그래서 이 5대는 화북 지역을 중심으로 이 발전한 국가들이고 10국은 이 5대 국가처럼 차례차례 멸하고 생기고 이 과정이 아니었어요. 정말 난립했어요. 난립했어. 그래서 이 10국이라는 국가는 창장강 이남, 강남 지역 중심으로 난립한 국가들을 10국이라고 해요. 강남 지역 중심으로.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5대 10국과 관련된 특징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정리한, 이것을 통일한 왕조가 바로 송이라고 하는 국가예요. 송. 근데 송은 선생님이 북송과 남송 이렇게 구분해 왔죠. 송의 왕조, 송의 역사가 960년부터 시작해서 1279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정강의 변이라는 사건을 뚝 잘라가지고 북송과 남송으로 쪼개져 있죠. 자, 이거 지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교과서 55페이지, 55페이지 보시면 55페이지 오른쪽 아래 보면 송의 지도가 나와 있죠. 송이 처음에는 이렇게 탄생을 한 거예요. 중국 전역을 장악한 거죠. 중국 전역을 장악하다가 55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겨보면 56페이지 위쪽에 송이 좀 찌그러져 있죠. 그렇죠. 금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 황하강 일대를 장악하고 송이 남쪽 창장강 이남 지역으로 나라 이 규모가 축소되었어요. 이 시절을 남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송. 수도가 남쪽으로 갔다. 이때는 북쪽 지역 일대까지 장악했다. 근데 정확히는 수도 위치 때문에 수도가 북쪽에 있고 남쪽에 있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교과서 55페이지 펴보세요. 55페이지에 송나라 수도가 표시되어 있죠. 송나라 수도 뭐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변경, 카이펑이라고 써져 있죠. 자, 그거 밑줄 치시고 저도 필기를 해볼게요. 북송 시절은 화북이 중심이었어요. 화북이. 자, 화북도 용어 까먹은 학생이 있겠죠. 화북. 황하강 일대를 화북이라고 했어요. 수도가 카이펑. 한자 그대로 읽으면 개봉이에요. 개봉박두 할 때 개봉. 이걸 카이펑이라고 해요. 수도가 여기 있다가 이 수도를 빼앗겨요. 황하강 일대를 금나라에게 빼앗기고 남쪽으로 수도를 옮겨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한 페이지 넘겨보면 수도가 창장강 이남 지역에 항저우라고 해요. 이때 이제 강남으로 옮기게 되고 수도가 항저우로 바뀌게 되죠. 한자 그대로 읽으면 임안이에요. 임안. 카이펑이라는 말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카이펑. 요 말은. 요 말까지 알아둘 필요는 없어요. 그냥 수도가 북쪽에서 황하강 유역에서 창장강 이남으로 옮겨졌다라는 것. 단 송의 수도는 카이펑. 이 카이펑을 왜 알고 계셔야 되냐면 그 전까지 수도 위치가 다 달라요. 그 전까지는 수도가 전부 다 진나라든 한나라든 수나라든 당나라든 비슷한 인근 지역이 있었어요. 지금의 시안, 시행량, 호경 이런 지역이 있었는데 수도가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확 옮겨온 게 이 카이펑 지역이에요. 카이펑 지역. 그래서 카이펑이란 말은 송의 수도다.
이게 지문에 많이 나와요. 지문에. 카이펑이란 말이. 그럼 이 카이펑 말 나오면 아 이거 송나라 시대의 특징을 물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좋아요. 자, 그럼 먼저 송의 특징을 한번 공부해 보면 모든 나라의 시작은 이 건국자가 누구인지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마치 우리나라 고려를 세운 왕건, 조선을 세운 이성계를 알아두셔야지 그 역사의 시작을 알듯이 자, 송나라를 세운 사람은 누구냐면 아까 선생님이 이 5대 국가가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라고 했죠. 마지막 국가가 후주예요. 이거 절대 외울 필요 없어요. 마지막 이 국가가 후주인데 후주라는 국가의 절도사 출신. 절도사라고 얘기하니까 또 여러분들 아우 절도사가 또 뭐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당나라가 흔들리고 쇠퇴해지기 시작한 게 안사의 난 때문에 쇠퇴해지기 시작했다고 했죠. 안사의 난에 안사가 알록산가 사상명의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전부 다 당나라 지방 장관이었던 이 절도사들이에요. 당나라가 이 절도사를 지방의 이 군사 행정 사법을 장악하고 있는 지방 장관 절도사를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당이 멸망했거든요. 그래서 멸망했는데 이때 5대 마지막 왕조가 후주인데 이 후주의 지방 장관 출신인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결국 이 화북과 강남 지역 일대를 정리하고 다시 통일 왕조를 만들게 돼요. 자, 써볼게요. 절도사 출신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건국하게 돼요. 건국하고 통일하게 돼요.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자, 그러면 이 송태조 조광윤은 본인도 알고 있죠? 본인도 절도사 출신으로서 이 세력을 성장시키고 이것을 더욱더 확장시켜가서 중국의 통일 왕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직도 지방에는 누가 있어요? 절도사들이 있죠? 이 절도사들 중에 본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자기도 절도사로서 권력을 키워놓은 다음에 이 황제가 된 사람이니까 지방에 똑같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놈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절도사의 권한을 그러면 더욱더 확대시켜야 될 거예요? 아니면 축소시켜야 할 거예요? 그렇죠. 이 절도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켜놔요. 그리고 이때부터 나온 이 정치 기조라고 할까? 송나라 정치의 이제 방향이라고 할까? 라고 해서 문치주의를 아주 강력하게 실시해요. 문치주의. 우리 관료의 종류는 머리 쓰는 문반, 그리고 칼 쓰는 무반이 있죠. 문반과 무반. 이 두 글자 둘 다 반이 들어가죠. 반이 두 개니까 이걸 합쳐서 양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지배계층은 양반이라고 하죠. 그래서 문반과 양반 합쳐가지고 하는 건데 이 문치주의는 정치는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반과 무반 중에 문반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반이 정치한다고 해서 문치주의예요. 그리고 문반 관료들을 우대하고 무반 관료들을 하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문반 관료가 우대받고 무반 관료가 하대받는, 천대받는 이런 정치 기조가 펼쳐져요. 이런 현상은 우리 어디서도 많이 봤어요. 한국사에서 무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고려에서도 이런 경향이 심했죠. 그래서 결국 무신들이 불만을 품고 난리를 일으킨 게 무신정변이잖아요. 그런 경향이 어디서 온 거냐면 바로 중국에서 온 거예요. 중국에서. 이런 이제 문반이 무반을 앞서고 문반이 모든 걸 통치하는 것은 그 정도가 상당히 심해요. 심지어 이 전쟁이 있어서 전쟁 군대를 이끄는 총사령관이 있죠. 총사령관 당연히 누가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군사 전문가니 군인들이 해야 되는데 이 문반들이 군대를 이끄는 총사령관 역할까지 맡아요. 그럼 군인들 자체는 본인들의 전문 영역까지 빼앗기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죠?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이때는 황제권을 엄청나게 강화시켜요. 황제의 권한을 엄청나게 강화시키는데 황제권 강화의 일환으로 실시된 게 황제권 강화의 일환으로 실시된 게 과거제도에
과거제도에 이 과거제라는 건 이때 처음 실시한 게 아니에요. 이때 처음 실시한 게 아니고 저 수나라 때부터 처음 실시했었어요. 수당으로 이어진 건데 여기에 추가시킨 이 절차가 있어요. 추가시킨 절차가 뭐냐면 우리 과거제라고 하면 과거라고만 쓸게요. 과거 시험에 전시제도라고 추가를 시켰어요. 전시가 뭐냐면 전자가 우리 그 경복궁 들어가면 근정전, 교태전, 당령전, 전이라고 있죠. 이 전자가 임금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황제가 시험을 주관한다. 그래서 과거 시험도 과거의 과거 시험은 옛날의 과거 시험은 한 번에 시험 보고 붙는 게 아니고 1차, 2차, 3차가 있어요. 지방시험, 중앙시험,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고급시험 이렇게 보는데 마지막 최종 시험을 누가 주관하게 됐냐면 이때부터 황제가 주관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과거에 당나라 시절 때도 이 3차 시험까지 있었는데 마지막 최종 시험을 누가 주관했냐면 이 당나라의 지배계층들이 이제 귀족들이거든요. 이 귀족들이 전부 다 주관을 했어요. 고위 관료들이 귀족이죠. 그래서 약간 좀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때 당나라 때는 이 사람의 출신 성분과 또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군지 뭐 이런 것들도 조사해가지고 마지막 최종 시험 면접 시험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알고 있는 고위관직 귀족들이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는 마지막 최종 시험이 황제가 주관하기 때문에 오로지 실력과 능력을 바탕으로 황제가 뽑는다는 인식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뽑힌 관리들이 철저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신하로 약간 변모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황제권을 강화해요. 하지만 절도사의 권력을 약화시켜가지고 지방의 반란이 좀 축소돼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지방의 절도사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변란을 일으킬 힘도 없는 거죠. 하지만 이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단점은 뭐냐면 그렇죠. 국방력이 약화돼요. 또 무반을 천대하다 보니까 군인으로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군인으로서 직업을 선택하지 않고 과거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마치 이거 우리 5반과 6반, 아니 6반과 7반 애들 수업 듣고 있죠? 우리 반 6반 누구야? 장영찬, 임재혁 이런 애들 문과 무 쪽에 어디에 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애들. 무 쪽에 힘이 좀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애들이 공부하고 있는 거야. 이런 애들 나가서 축구하고 체육적으로 활동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아예 무슨 장영찬, 임재혁을 선생님이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냉정하게 얘기해서 장영찬, 임재혁은 약간 좀 체육적인 신체적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그 능력에 맞게 직업군을 형성해야 되는데 이런 애들 그냥 무슨 구급 공무원 시험 시키라고 해가지고 그냥 앉아서 책만 읽게 하는 거야. 물론 장영찬, 임재혁도 구공무원 시험 합격할 수 있지만 굳이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실제 군인으로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오히려 과거 시험 준비하고 과거 시험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당히 천대받아요. 얼마나 이 당시 이제 그 송나라가 이 군인들을 천대하고 국방력이 상당히 약화됐냐면 이 과거 시험 합격자 중에 어떤 부분이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능력 때문에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뭔 소리냐면 과거 시험을 합격했는데 그 사람이 칼 쓰는 능력에 아주 능하다고 해가지고 떨어뜨려 버려요. 아니 머리도 좋고 칼 쓰는 능력도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칼 쓰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해서 과거 시험 합격자가 어떻게 칼 쓰는 거에 재미를 붙이고 잘할 수 있냐? 그래서 떨어뜨려 버려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송나라에서는 그런 경향도 있었어요. 그런 경향. 또 하나 이야기하자면 이때 군사력이 약해져서 나중에 이제 금나라에게 침략을 받거든요. 근데 금나라와 전쟁하기 전에 금나라에서 사신 일행이 이 송나라로 와요. 송나라로 오는데 이 사신 일행을 몰래 죽이겠다고 이 송나라의 군사 한 2,000명이 달려들어요. 근데 이 당시 2,000명과 싸운 금나라 군사가 사신 일행이 몇 명이냐면 17명이에요. 17대 2,000이 싸우는데 우린 당연히 그럼 17명이 죽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이제 2,000명이 도망가요. 뭐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기록을 금나라에서 썼다고 하면 금나라가 자신의 행적을 부풀리기 위한 뻥이라고 쓰는 거지만 송나라의 기록이 있어요. 우리나라 군사 2,000명과 저 금나라 2,000명이 금나라 사신 일행 17명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폐하가 돌아갔다. 뭐 이런 기록을
본인들이 쓴 거예요. 이런 정도로 송나라는 지방에서 일어난 반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무인들을 천대함으로 인해서 군사력이 상당히 약해져요. 반면에 과거 시험을 엄청나게 확대시키고 관료의 숫자를 늘려가서 이 관료들에게 주어야 될 이 월급도 상당히 부족해, 국가 재정도 바닥에 나요. 어쨌든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부작용이 뭐냐면 군사력이 상당히 약화돼요. 군사력이 상당히 약화되고 그리고 국가 재정도 전 부족해져요.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북쪽 만리장성 이북 지역에 있는 유목민족들에게 엄청나게 침략을 많이 받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달랬냐면, 야, 그만 좀 공격해. 우리가 돈 줄게. 우리가 비단 줄게. 우리나라에서 진귀한 물건 줄 테니까 이거 먹고 우리 공격 좀 하지 마. 라고 해가지고 조공을 엄청나게 갖다 바쳐요. 조공을 받는 게 아니고, 천하의 중심이라고 하는 중국이 조공을 받는 게 아니고 조공을 엄청나게 갖다 바쳐요. 그 조공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패라고 해요. 세패라고 해요. 세패. 해마다 비단 배짜, 비단과 같은 진귀한 물건들을 갖다 바친다라는 뜻이에요. 조공품을 엄청나게 많이 갖다 바친 나라가 바로 송나라였어요. 천하의 중심이라고 하는 중국과 어울리지 않죠, 그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초창기 송나라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 송나라가 밑에 있는 거란, 서하, 여진 얘네들과 다 싸워요. 다 싸우는데 특히 이 서하와 싸우면서 국력이 엄청나게 낭비돼요. 이것을 극복하고자 나름 개혁적인 조치를 시행하게 되는데 그 개혁적인 조치가 바로 뭐냐면 왕안석이라는 사람이 사람 이름이에요. 왕안석이라는 사람이 신법, 다른 말로 변법 정책을 시행해요. 왕안석이라는 사람이 이 떨어진 국가 재정을 약간 메꾸기 위해서 이 변법 정책을 시행하는데, 근데 결국엔 이것도 별로 실효를 보지 못하고 실패하게 돼요. 그리고 이 송나라가 수도를 옮기게 돼요. 수도를 화북의 카이펑 지역에서 강남의 항저우 지역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 계기는 정강의 변이라는 사건 때문인데, 이 내용은 나중에 금나라와 같이 설명을 할게요. 아직 송나라 특징이 더 있기 때문에 요 오른쪽에도 쓸게요. 오른쪽에 이렇게 쓸게요. 근데 송나라는 이제 정치 군사적으로는 상당히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엄청나게 흥한 나라예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요때 강남 지역으로 옮기고 난 이후부터 화북 지역은 나름 좀 날씨가 좀 춥고 좀 척박해요. 반면에 이제 강남 지역은 좀 따뜻하고 농사짓기에 정말 수월해요. 그래서 화북 지역에서 농사짓던 그 기술을 강남 지역에 아주 농사짓기 좋은 기후 환경에 적용시켜가지고 이때 강남 지역이 또다시 개발이 돼요. 마치 위진남북조 시절 때 이 5호 16국의 친일을 받아서 남쪽으로 중국 한족들이 대거 이동했다고 했죠. 그때 강남이 1차 개발됐다면 이때 2차 개발되는 거예요. 이때 강남이 엄청나게 개발되고, 그리고 이때 나름 도시라는 것도 상당히 성장합니다. 도시. 이 도시라는 개념을 이 고대 중국사 혹은 동아시아에서 이 도시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과거에는 우리 지금처럼 이제 전부 다가 개방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주요 거점 지역에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전부 다 외곽에 전부 다 성을 쌓았고,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메인이에요. 그 지역이 가장 그 지역 일대의 중심이 되는 거죠. 마치 우리 계란 후라이를 꾸면 노른자 지역이 있죠. 노른자 지역은 성을 쌓고 그 지역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사는 사람과 성 밖에 사는 사람을 상당히 구별했어요.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약간 좀 외적의 침입에 거의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성 안에 살았어요. 요거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했는데, 근데 과거에는 또 외적의 침입과 약간 치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야간에, 밤에 돌아다니는 것을 금지도 시켜놨고,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 지역과 그리고 물건을 파는 상업 지역이 전부 다 구별이 됐어요. 구별되는데,
이 광남으로 내려오고 송대 도시가 엄청나게 급성장하게 되면서 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간의 구별도 없어지고 이때 야간 통행 금지도 좀 더 해제가 돼요. 그래서 밤에도 낮처럼 보일 정도로, 물론 우린 지금은 당연한 거죠. 가로등이 즐비하다 보니까 밤에도 그리 어두컴컴하지 않죠. 하지만 과거에는 정말 칠흑과 같은 어둠이었어요, 밤에는. 근데 송대부터는 야간 통행 금지도 해제가 되고 야간에도 상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진정 도시의 모습이 펼쳐졌어요. 그 모습이 우리 또 교과서 한번 펼쳐볼게요. 교과서. 아이고, 이거 제가 착각을 했네요. 세계사 교과서랑 착각을 했어요. 어쨌든 이 송나라 때 도시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이 도시에서 지금 볼 수 있는 오락시설들도 상당히 있었어요. 이때 오락시설을 와자라고 하는데, 와자라고 하는 이 오락시설을 약간 여흥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단체가 이 건물이 있어서 여기서 잡극이라고 하는 연극도 하게 되고 나름의 서민 문화가 급성장하게 되는 게 바로 강남으로 수도로 옮기고 난 이후에 송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송의 모습. 또 이때 비록 영토적으로는 상당히 쪼만해졌지만 무역은 이 송나라 중심으로 한 무역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무역 전담 기구까지 만들었는데 그 무역 전담 기구 이름이 시박사라고 하는 무역 전담 기구. 우리 지금도 무역은 내가 다른 나라와 교류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무역을 전담하는 기구가 있어요. 뭐 관세도 매기고 또 이 수출입되는 물건들을 검사 조사하는 뭐 그런 이 기구도 있고 관청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 시박사라고 하면 돼요. 이 무역도 상당히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있어서는 상당히 흥한 이 나라가 왕조가 이 송나라예요. 또 하나 이때 문화적으로 아주 중요한 학문이 등장하는데 학문 그 전에 이때 이제 사대부라는 계층이 등장을 하는데 사대부. 이 사대부라는 계층, 저 수당 시절까지는 지배계층을 귀족들이라 불렀어요. 그야말로 가문의 어찌 보면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별다른 능력 없이 고위관직에 오르는 우리 고려시대로 따지면 문벌귀족 같은 애들이에요. 실제로 그 귀족 중에서 머리 똑똑한 놈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가문의 이 배경을 바탕으로 고위관직에 진출하는 사람이 대다수였어요. 실력과 능력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송대부터는 과거제가 아주 질적으로 변화하게 되고 과거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진짜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계층들을 사대부라고 하는 거예요. 사대부. 원래 이제 사자가 선비사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선비는 선생님이 전에번에도 얘기했듯이 춘추전국 시대 때 사라는 계층이 만들어졌는데 사는 이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고 이 실력과 능력 있는 자가 대부가 원래 관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력과 능력을 바탕으로 관직에 진출한 사람을 사대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사대부 계층이 언제부터 이 중앙 정치 구조의 메인 세력이 됐냐면 조선시대부터예요. 1392년부터. 중국은 아직 그보다 100년, 200년 전이죠. 요 사대부 계층이 국가의 메인 세력이 됐고 이들이 유교를 엄청나게 연구를 했고 이 유학을 연구하다가 업그레이드된 학문이 생겨나요. 업그레이드된 학문. 그 학문이 성리학이라는 학문이에요. 주희라는 사람이 유교라는 학문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성리학이라는 학문이 탄생하는데 이 성리학 우리나라에도 전파되고 일본에도 전파되죠. 그죠? 그리고 베트남에도 전파돼요. 아주 중요한 학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송 시절 때 수도 옮겨지고 난 다음에 남송 시절 때 만들어진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나중에 또 한번 수업 시간에 언급할 거예요. 또 그리고 이 송나라 때는 중국의 4대 발명품이라고 하는 것 중에 3가지가 이때 나와요. 중국의 4대 발명품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후한 시절 때 체륜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종이 만들어낸 기술, 제지술이 첫 번째 발명품이고 이때 나머지 3개가 나타나는데 그 3개가 화약, 나침반, 인쇄술이에요. 화약, 나침반, 인쇄술. 이게 중국에서 다 만들어졌어요. 이 화약, 나침반, 인쇄술은 단순히 중국의 발전에만 기여한 게 아니고 전 세계에도 영향을 미쳐요.
이 당시 중국은 이슬람과도 무역이 활발했거든요. 또 이슬람은 중국으로부터 받은 문물을 유럽에 전파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이때 화약이 이슬람 통해서 유럽으로 전파된 다음에 화약으로 인해 가지고 중세 기사들, 아주 철갑 무장된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싸우는 중세 기사들을 몰락시키게 되는 계기가 이 화약이에요. 또 나침반은 또 유럽에 전해져 가지고 신학로 개척에 활용되게 되죠. 어찌 보면 이 송은 정치 군사적으로는 상당히 약간 쪼그라든 나라를 하지만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는 나름 전 세계에 엄청나게 파급력을 줬던 왕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송은 지도상으로만 보면 상당히 보잘것없고 또 우리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유목 왕조들에게 엄청나게 굴욕을 당하는 사건이 많았지만 사회 경제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위대한 왕조가 이 송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의 드라마나 영화 사극을 보면 이 송대를 배경으로 한 이 사극이 상당히 많아요. 이때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상당히 급성장한 이 시기이거든요. 자, 여기서 끊어서 다음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영상이 끊길까봐 중간중간 의도적으로 한 번씩 끊고 영상을 이렇게 이어서 붙이다 보니까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송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죠. 근데 이제 송은 이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발전된 국가이지만 이 군사적으로는 다른 나라와의 이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굴욕을 당하는 그런 왕조였어요. 그래서 이 밑에 선생님이 쭉 써놨던 이들에게 정말 후달달달 털려요. 엄청나게 털려요. 송나라가 이 총 치른 전쟁이 처음부터 멸망할 때까지 총 치른 전쟁이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거의 져요. 항상 져요, 항상. 이긴 역사가 거의 없어요. 이긴 역사가. 이 중국 전통 왕조를 이제 괴롭혔던 유목민족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선생님이 중간에 이제 선을 쫙 걷죠. 요 필기는 어디로 이어지냐면 흉노 돌골로 이어지는 거예요. 흉노 돌골에서 이제 거란요로 이어지는 거예요. 거란요. 처음에 유목민족 중에 대표적인 눈여겨봐야 될 세력으로서 흉노 세력이 있었죠. 흉노는 저쪽에 진한과 관련이 있죠. 진한과, 그죠? 그리고 밑에 수단과는 어디? 돌궐이 관련이 있죠. 돌궐이 관련이 있죠. 그죠? 돌궐이. 그리고 유목민족을 다시 제패한 이 왕조가 바로 거란이라고 하는 민족이에요. 거란은 우리에게도 참 익숙하죠. 자, 거란 하면 생각나는 부분, 한국사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서희와 소선영의 외교 담판, 강감찬의 귀주 대첩. 저 거란이 만주 일대를 장악하고 있을 때, 북쪽 일대를 장악하고 있을 때 우리 역사는 고려였어요. 고려. 저 거란이 중국만 쳐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쳐들어와요. 그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거예요. 자, 먼저 거란, 앞에서는 거란, 서하, 여진, 몽골 이렇게 써놨죠. 그죠? 먼저 거란부터 해보면 거란이라는 명칭이 거란 부족, 거란 부족, 민족명을 일컫는 거예요. 이들이 힘을 키운 다음에 국가를 세우고 세운 나라가 요라고 하는 나라예요. 요 나라. 그러면 거란 부족들을 통합해서 누가 요 나라라는 나라를 세웠냐면 거란 부족을 이끈 야율야복이. 야율야복이. 이름이 특이하죠, 그죠? 야율야복이라는 사람이 흩어진 거란 민족들을 규합한 다음에 요라고 하는 국가를 세워요. 근데 원래 이 거란이라고, 일단 연도도 한번 써볼게요, 연도도. 자, 요라고 하는 국가는 언제 세워졌냐면 916년부터 자, 보이나요? 916년부터 언제 멸망하냐면 1125년에 멸망해요. 1125년에. 송과 이게 언제 세워졌냐면 요때 세워진 거죠. 중국이 분열 혼란기 때 세워졌죠. 분열 혼란기 때. 요때 916년대에 세워지고 여기다가 이제 필기도 해볼게요. 우리 역사와 관련된 일이 첫 번째로 등장해요. 우리 고구려백제 신라 삼국시대를 통일한 국가가 신라죠. 신라가 남쪽에 대동강 이남 지역에 통일신라라는 국가를 세웠을 때
위쪽에 고구려의 후예로서 대조영이 무슨 국가를 세우죠? 발해를 세우죠. 그 발해가 누구에게 멸망을 하냐면 바로 이 요나라에게 멸망을 해요. 원래 이 거란 민족이 발해에 복속되어 있는 유목민족이었는데 힘을 규합하더니 발해라는 왕조까지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 시기가 요라고 하는 왕조가 세워진 지 10년 만에 926년에 발해도 발해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936년에 연운 16주라고 하는 지역도 장악을 해요. 연운 16주라고 하는 지역도 장악해요. 자, 요거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교과서 55페이지 보셔야 돼요. 교과서 55페이지. 55페이지 오른쪽 아래 보면 연운 16주라고 지도로 확대한 지역이 있죠. 거기에다가 써놓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거기다가 선생님 불러드린 거 선생님 필기할게요. 이 연운 16주가 만리장성 이남 지역이에요. 만리장성 이남 지역.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중국의 영토를 보면 만리장성을 포함하고 지금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만주까지 어마어마하죠. 근데 중국 역사를 보면 중국인들은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진시황 때 만리장성을 처음 세웠죠. 진시황 때 만리장성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만리장성 이북 지역은 우리 민족의 땅이 아니다. 중국인들의 땅은 만리장성 이남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리장성을 세운 것 자체가 중국 영토는 여기까지야 라고 중국인들 스스로가 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왕조를 보면 만리장성 이북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만리장성이 우리 중국의 영역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리장성 이남 지역에 그 지역을 거란이 차지했는데 그 지역이 연운 16주예요. 요 지역. 그러니까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기가 거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선생님 집에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우리 집에 방이 3개 있는데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우리 집에 다른 사람이. 그런 꼴인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만리장성 이남 지역은 우리 중국인들 거, 만리장성 이북 지역은 유목 오랑캐들 거라고 했는데 유목 오랑캐가 우리 집에 방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송나라 입장에서는 이 당시 국가가 송나라예요. 송나라 입장에서는 이걸 뺏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연운 16주를 뺏으려고 끊임없이 이제 이 거란과 전쟁을 치러요. 전쟁을 치르는데 매번 후달달 털리기 시작해요. 털려가지고 이 송나라가 안 되겠다 싶어. 오히려 이제 연운 16주를 빼앗기는커녕 연운 16주를 바탕으로 거란, 요 왕조가 막 밀고 내려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달래야 되겠어. 뭘로 달래? 돈으로 달래는 거야. 야, 돈 줄 테니까 너희들 우리 송 왕조 좀 쳐들어오지 마. 이렇게 타협을 보게 돼요. 그 타협을 보게 된 사건이 1004년, 연도 외우기 좋죠? 1004년 전연의 맹약이에요. 전연이라고 하는 지명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이에요. 전연이라는 지역에서 송과 거란이 약속을 맺고 이때 형제 관계가 돼요. 형제 관계. 어떻게 해서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일까요? 송이 그래도 중국이 형이고 거란이 동생하기로 해요. 그런데 돈은 누가 줘? 형이 동생한테 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하죠. 동생이 형한테 돈 주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형이 매년 동생 거란에게 어마어마한 공물을 갖다 바치는 조건으로 너희 동생 우리 형 좀 파줘. 이런 식으로. 나름 겉으로 봤을 때 형식상으로 형이라는 체면은 살렸지만 실질상으로는 거란에게 실질상 이익은 거란이 가져가는 이런 식의 나름 불안한 평화적 관계를 유지한 이 시기가 바로 거란과 북송이 대립하고 있던 시절이에요. 그럼 이 당시 이제 북송만 있었냐? 북송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중국의 서편에 이 서라는 국가가 있어요. 이거 이제 탕구투족이에요. 탕구투족이 세운 서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원래 이름은 대하예요. 대하인데 요 나라도 이제 그 송나라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괴롭히기 시작해가지고 요때 이 서하라는 국가는
뭐 건국자까지 쓰면 또 너무 힘드니까. 이 서하라는 국가는 뭘로 이제 좀 시험 문제 잘 나오냐면, 서하라는 국가가 위치하고 있던 지역이 실크로드, 비단길을 장악하고 있던 지역이에요. 비단길을 장악해서 나름 그 영토는 중국 거란에 비해서 좀 작았지만 정말 꿀땅, 노른자를 차지하고 있는 이 나라였어요. 그래서 요 길을 장악해가지고 나름 번성한 국가고, 요때 또 송나라 왕도 엄청나게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서하와의 오래된 전쟁으로 인해서 송나라 국가 재정이 파탄이 나는데, 이것을 극복해보고자 왕안석이라는 사람이 신법이라는 정책을 내놓은 거예요. 왕안석의 신법 정책이 나온 배경이 서하의 오랜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송나라 국가 재정이 파탄 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하와도 이 나름 군신 관계를 맺어요. 임금과 신하 관계를 맺어요. 이때도 당연히 중국이 임금, 그 다음에 신하는 서하가 되는데, 이때 또 임금이 신하에게 조공을 갖다 바쳐요. 야, 임금으로서 신하한테 돈 줄 테니까 너희들 나 임금 체면 한번 세워줘.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웃긴 거죠, 그죠? 이게 진짜 뭐 임금인지 이게 형인지, 약간 겉으로 형식상으로 체면만 세우고 실질상 이익은 전부 다 이 유목, 중국인들이 유목 오랑캐라고 부르는 이들에게 다 가는 거죠. 송나라가 이렇게 정치 군사적으로는 약간 좀 굴욕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약간 평화 아닌 평화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또 거란의 아주 이 북쪽에 여진족이 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요. 금이라고 하는 나라. 금이라는 나라. 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요. 이 나라도 연도를 한번 알아보면, 이 나라는 언제 세워졌냐면 1115년에 세워져서 1234년에 멸망한 국가예요. 이것도 서하도 써볼까요? 서하는 1038년에 세워져서 1227? 이 연도가 살짝 틀릴 수도 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맞을 거예요. 연도는 알아둘 필요 없어요. 그냥 혹시 궁금해서 막 네이버에 검색해보는 학생이 있을까봐.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여진, 금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을 당시에 지금 거란도 있고 서하도 다 있는 거예요. 이 왕조가 교체된 게 아니에요. 서로 막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금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첫 번째 특징이 이제 뭐가 있냐면, 일단 요 세운 건국자도 알아봐야 되겠죠. 여기는 아골타라는 사람이, 혹은 아구타라고요. 아구타. 아골타라는 사람이 건국을 했는데, 특징이 거란이 세운 왕조가 뭐라 그랬죠? 요라고 했죠? 요를 멸망을 시켜요. 멸망을 시키는데 누구랑 같이 손을 잡고 멸망을 시키냐면 with 송. 이거 어려운 영어 써봤다. with 누구와 함께, 송과 함께 손을 잡고, 금이 손을 잡고 이때 요를 멸망시켜요. 이때 송나라가 나름 머리를 쓴 거예요. 뭘 머리를 썼냐면, 이제 그 위치를 따져보면 송나라가 요거 아래쪽에 있고, 그 다음에 요 나라가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위쪽에 금나라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금나라와 송나라가 서로 손을 잡고 요를 멸망시키는데, 나름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왔냐면 송나라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아까 연운 16주라는 지역은 만리장성 이남 지역이죠. 송나라는 이 지역을 되찾고 싶어서 엄청나게 공을 들였지만 결국 실패하죠. 그래서 송나라 혼자인만으로 연운 16주를 차지하기 힘드니까 이때 이 거란에게도 상당히 골칫거리였던 여진, 금나라와 송나라가 손을 잡은 다음에 거란을 멸망시키자고 서로 약속을 해요. 그런 다음에 만리장성 기준으로 만리장성 이북 지역은 전부 다 너네 금나라가 가져가. 금나라 가져가. 대신 만리장성 이남 지역, 어디? 연운 16주는 우리 송나라 가져갈게. 이렇게 서로 동맹을 맺은 다음에 이 거란을 공격하게 돼요. 또 하나 여기 조건이 뭐가 있냐면, 연운 16주도 송나라가 가져가고 매년 이 거란, 요 나라에게 갖다 바치는 조공을 너에게 갖다 바칠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손해볼 게 없죠. 그래서 이 송과 금이 힘을 합쳐서 실제로 요를 멸망시켜요. 멸망시키고 연운 16주도 이제 송나라가 가져가고, 또 하나 조건이 있었죠. 이때 금나라에게 곡물도 갖다 바치기로 했는데, 이게 또 송나라가 또 우리 화장실 가기 전과 가고 난 이후에 마음이 바뀐다고 이때 입장을 싹 바꿔버려요. 조공을 안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열받은 금나라가
대대적으로 이번에는 송나라를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송과 금과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때 송이 좀 많이 자만을 했어요. 저 요나라도 물리쳤는데 너희 금나라쯤이야 하고 이제 실제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때 송나라의 황제가 휘종이라는 사람인데 휘종이 약간 좀 사이비에 심취를 했나 봐요. 사이비에 심취를 해가지고 이 곽경이라는 사람의 말에 휘둘려가지고 나라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때 금나라가 막 쳐들어오는 위기인데 송나라의 황제 휘종이 곽경이라고 하는 사이비 도사에게 휘둘려가지고 저 금나라 쉽게 막아낼 수 있다고 곽경이 그 사이비 도사가 송나라 황제에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금나라 쳐들어오는 거 걱정할 거 없다 이거예요. 금나라가 실제로 이 카이펑 수도까지 쳐들어오면 그 송나라 황제가 신임하는 그 사이비 도사가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 뭐 이렇게 막 장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대안을 내놔요. 그 대안이 뭐냐면 7,770명의 소년병사를 만들어내요. 이들이 막아줄 거라고 해요. 그래서 7,770명의 소년병사를 어떻게 꾸려가지고 이들의 뭐 약간 좀 군대 이름도 지어요. 그 이름이 되게 웃겨요. 육갑신병이라고. 육갑신병. 우리 육갑 떨고 있네. 막 이럴 때 뭐 그런 말과 비슷하죠. 육갑신병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약간 성스럽고 순결한 군대를 마련했으니 저 금나라와의 전쟁을 금방 이길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다가 이때 완패를 하게 돼요. 완패를 하게 되고 이때 송나라 수도까지 함락이 되고 이때 송나라 황제도 사로잡히게 돼요. 엄청나게 큰일이죠. 요 사건이 정강의 변이에요. 정강의 변. 요거 계기로 송나라가 카이펑 수도를 잃어버리게 돼요. 카이펑 수도를 잃어버리고 수도를 남쪽으로 옮기게 돼요. 그게 정강의 변이에요. 정강의 변. 1126년에 정강의 변. 어떤 곳은 1127년으로 나왔어요. 26년과 27년 사이에 일어난 거니까. 요걸로 북송이 남송으로 바뀌게 되죠. 수도를 옮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나라보다 금나라가 오히려 중국 왕조를 더욱더 괴롭힌 이 시기라고, 그런 왕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요나라와 이 금나라 얘기도 좀 더 해볼 텐데, 요나라는 연운 16주라고 하는 중국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죠. 금나라는 교과서 56페이지 보세요. 56페이지 보면 금나라는 아예 중국의 북부 지역 일대를 다 장악했어요. 그럼 금나라의 영토를 보면 유목민들과 중국인들이 섞여 있죠. 요도 마찬가지예요. 연운 16주를 기준으로 한다면 금보다는 못하지만 유목민과 중국인들이 섞여 있죠. 서로 민족성이 다른 서로 기질과 성향이 다른 두 민족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기질과 성향이 다른 이 두 민족을 서로 다르게 관리를 해요. 서로 다르게 유목민은 유목민대로, 또 중국인 농경민들은 농경민대로 달리 관리를 하는데, 이 달리 관리하는 체제를 뭐라 그러냐면 거란도, 여진도 중국 농경민과 본인들의 유목민들을 서로 달리 관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다 써볼게요. 가운데다가 요 체제를 이중 지배 체제라고요. 이중 지배 체제. 이중 지배 체제. 이중 두 가지로 관리한다 이거예요. 요거는 교과서, 이것도 56페이지 아래에 나와 있죠. 56페이지 아래에 나와 있죠. 56페이지 아래에 왼쪽에는 거란의 이중지배 체제, 오른쪽에는 이 금의 이중지배 체제 나와 있는데, 내용 알 거 없어요. 내용 알 거 없고 그냥 이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거란의 이중지배 체제는 북면관제, 남면관제 이렇게 나눠졌고, 북면관제가 유목민들 다스리는 체제고, 남면관제가 중국 농경민들 다스리는 체제예요. 그리고 금나라는 맹암모국제라고 있죠. 맹암모국제가 유목민들, 그리고 나머지 중국민들은 주현제로 다스려요. 자세한 내용 알 거 없어요. 유목민과 농경민을 서로 달리 다스렸다라는 거. 요게 이제 상당히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그래서 어찌 보면 점차 유목민족들이 이 중국 땅을 조금씩 야금야금 지금 집어삼키고 있는 거죠.
이때는 연운 16주를 약을 지금 집어삼켰고 이때는 중국의 절반을 떼어먹죠. 이제는 몽골 때는 전부 다 집어삼키게 돼요. 그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 왕조의 특징과 거란과 금, 또 그 사이에 설하는 국가도 있었지만 이 유목 오랑캐들이 중국민들을 어떻게 침략을 하고 어떻게 서로 이들이 뭐 관계를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